이순신 장군의 전술은 한포 사격이에요. 이렇게 바다로 끌고 나와서 이렇게 백병전을 치르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외적이 해안가에 있을 때 가서 기습을 해가지고 한포 사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포 사격을 한 다음에 잔당을 소탕하는 것. 이것이 이순신 장군의 전술. 이순신 장군은 또 기본적인 전술이 강구 전술이라 해가지고 강에 있고, 그러니까 외적이 다 들어와서 맞지 않고 저기 입구에 있을 때 초전박살을 내버리는 이 두 가지. 근데 이게 판옥선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한포 사격이. 판옥선은 밑에가 이렇게 반반한 평저선이거든. 그러니까 포 명중률이 정확한 거야. 포를 쏘아도 흔들림이 적어. 근데 외선의 안택선은 밑에가 뼈조간, 요거기 때문에 포를 쏘면 흔들려버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안택선은 포를 어디다 장착하냐? 맨 앞에다 왜 이렇게 장착을 못해? 쏘면서 가는. 양옆으로 안 되고. 안 되고. 근데 판옥선은 옆으로 쏴. 그리고 포신이 뜨거워지잖아요? 거기서 360도를 또 돌아. 반대로? 거기서 또 쏴. 천지현황, 천자포, 황자포, 지자포, 현자포 쏘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초토화를 시켜놓고 잔당을 섬멸하는 것이라니까. 그거 하나하고 당파전술. 요거 부딪히는 한자 그대로 절대 부딪힐 수 없어요. 나무하고 철선이 부딪혀도 두 배는 부서집니다. 물에 불에 의해서 안 돼. 요거 어부들한테 물어보면 에이 그거 아닙니다. 그래. 나 어부들한테 듣고 알았어. 취재 가서. 당파전선은 뭐냐면 그 한포 사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포 사격. 그리고 이제 거북선이 이렇게 나온 것은 그 귀선이 나온 것은 근본적으로 해적들은 백병전에 강하거든. 그렇죠. 무조건 이놈들은 붙으려고 한다고. 근데 못 오게. 위를 막아버리. 근데 막아버리니까 또 명중률이 작아져. 그렇죠.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거북선은 저절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참 대단한 사람이야. 보통 장군 같으면 임금이 싫어하는 거 하겠어요? 그쵸. 안 하지. 그러니까 오해도 많이 받고. 제가 몇 년 전에 대하소설 이순신의 7년이란 소설을 쓰면서 또 그 불교 전문 작가로서 우리 승군이나 또는 그 해전에서 싸웠던 수군승은 없을까? 그 수군승, 그걸 이제 의승수군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들을 보니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이순신의 7년에 제가 많이 묘사를 했죠. 그래서 의승수군이나 또는 의승장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죠. 근데 일반 독자들은 그 의승수군이나 의승장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그 매황산에 있었던 서산대사, 그 바로 위에 이제 선조는 의주에 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선조가 불러서 서산대사가 가니까 팔도 성교 도청섭이라는 직책을 주시면서 전국에 있는 승려들을 규합해서 외적과 맞서 싸워라. 그래서 그때 그 서산대사가 전국 어떤 자기 사제나 제자들한테 그 경문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승군이 규합이 되는 겁니다. 황해도에는 의엄대사, 충청도에는 영규대사, 전라도에는 처영대사, 경상도에는 사명대사, 이런 분들이 이 승군을 규합을 해서 이제 외적과 맞서 싸우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도 의승수군의 어떤 역할, 그런 것은 요즘도 연구가 좀 부실하고 그 당시에도 이 백성들은 잘 몰랐어요. 근데 사실은 자원이 됐든 차출이 됐든 징발이 됐든 말하자면 그 군사가 되는 데 있어서 수군은 다 기피를 했어요. 육군은 가서 싸워서 죽더라도 시신은 수습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수군은 수장돼 버리면 찾을 길이 없어. 그래가지고 수군에 가는 걸 뭐라고 한지 알아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귀신굴에 간다고 그랬어요. 귀신굴에. 그러니 육지에 싸웠던 그 승군도 참 우리가 기려야 되지만 용감하게 분연히 바다로 나가서 싸웠던 의승수군, 의승장에 대해서는 지금쯤은 그분들에서 한번 우리가 조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해전에 그 핵심부랄까 어떤 중심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는 그 수영은 진지는 전라좌수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라좌수영으로 의승수군이 모여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 모여드는 이유가 왜 그러면 의승수군이 경상도에서 우수영 있고 좌수영 있고 전라도에도 우수영이 있는데 전라좌수영으로 갔을까? 이 의문을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1591년 2월 달에 전라좌수하로 부임해 가서 1년 후, 그러니까 1592년 4월 13일 날 임진왜란이 발발하잖아요. 그래가지고 1592년 5월 첫째 주에 경상도로 왜군과 싸우려고 그때 출병을 합니다. 그래서 제1차 해전이 옥포해전인데 거기서 대승을 거두죠. 그러면서 연전연승을 거둬요. 그러니까 전라도에 있던 스님들이 보니까 이순신 장군을 신뢰하게 된 거라. 불패의 신화를 갖는 거라. 연전연승을 하니까. 그래서 1593년부터 이순신 장군 휘하 전라좌수영으로 그 의승수군들이 모여드는 계기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패전을 했다고 봐요. 무서워서 가겠어요? 안 가지. 이게 지금 또 핵심이에요. 왜 의승수군이 경상우수영이나 좌수영 또 전라우수영으로 안 가고 전라좌수영으로 갔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이에 연전연승을 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내 목숨이 안전하기 때문에 거리 가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예, 난중일기에 나옵니다. 1592년 3월 2일자 난중일기에 보면 비가 와서 성이 무너졌는데 승군 100여 명을 시켜서 돌을 줍게 했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00여 명의 승군이라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3월 4일 날은 그 승군 일을 시키는 그 스님의 우두머리가 좀 시원찮아요. 그걸 승군의 우두머리를 수승이라고 하거든요. 머리 숫자. 시원찮아. 그래서 수승을 야단쳤다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게 난중일기에 최초로 나오는 승군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100여 명이 전라좌수영에서 기거했다면 상당한 큰 건물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요즘 군대만 해도 일개 소대 40명이잖아요. 큰 규모죠, 그것도. 나중에는 이제 더 그게 규모가 커집니다만, 승군의 숫자가 늘어납니다만, 그때,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전에도 벌써 100여 명의 승군이 있었다. 난중일기에서 정확히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1593년도 아까 3월 2일 날 첫 기록이 보인다 했는데 그 전에도 수승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수승들이 있었을 거고. 그런데 이제 난중일기를 찾아보면 1593년 2월 22일에 최초로 그 승장 3회 스님과 또 승장 은흥 스님 그리고 의병장 성응지 그리고 의승수군이 탄 배를 전선을 그 제포로 경상도 제포로 보내서 작전을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웅포 전투, 웅포 해전을 하기 위한 미리서 말하자면 교란 작전을 표기해서 승군을 먼저 보냅니다. 그때 이제 그 승장 이름이 두 사람, 삼해와 은행이 나옵니다. 예. 그렇게 이순신 장군이 그 최초로 승장들에 대해서, 승장들의 활동에 대해서 올린 장계가 1594년 1월 26일자 그 장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전라좌수영 관내 승장들을 임명하는 그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한 순천의 삼해, 또 흥양, 고흥의 은흥, 그리고 곡성의 지안, 광양의 성휘, 광주의 신해,
이런 그 몇몇 스님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전부 연고지 중심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승장삼회와 승장은흥은 해전이 있을 때는 본역으로 와서 해전에 참여하게 했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또 다른 장계에는 승장은흥을 이렇게 전투에 참여한 공에 있으니 천민의 신분을 면해줬습니다 하는 그런 또 장계를 올리는 그런 또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은흥만 딱 한 사람 나왔는데 은흥만 그 했겠어요? 그렇죠. 좀 전에 얘기한 삼해 스님도 마찬가지고, 또 좀 전에 얘기한 광주의 신해 스님이나 또 곡성의 지한 스님이나 광양의 성희 스님이나 다 이런 스님도 면천을 해줬겠죠. 왜냐하면 그분들 다 승장으로 임명한 분들이거든. 예. 그래서 육지에 계신 분들은 주로 임무가 유격대장이나 돌격대장, 외적이 나타나면 가서 타격을 가하는, 그 광양의 성희 스님한테는 섬진강을 지키게 하고, 곡성의 지한 스님한테는 운봉에 가서 지키게 하고, 또 이런 임무를 부여하더라고요. 장계에 나오고 난중일기에 나오니까 이건 확실한 사료에 근거한 사실이라고, 팩트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이충무공 전서는 정조 때 왕명으로 편찬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끝나고 한 200년 뒤에 이렇게 편찬한 책이에요. 거기에는 이제 이순신의 조카 이분이 쓴 글도 있고, 그렇게 이제 전국에 이제 흩어져 있는 글들도 모으기도 하고, 그때 또 새롭게 유득공이라는 사람이 또 쓰기도 하고, 그런 게 이제 이충무공 전서인데, 거기에도 이분이 쓴 글에 자운대사하고 옥형대사가 나옵니다. 자운대사는 상당한 그 고승이었어요. 자운대사 기록은 흥국사 선당 상당기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선당 상당기를 보면 뭐 수전 이후에 박아무개를 시켜서 불사를 하게 했다라는 그런 상당기에 나오거든요. 수전 이후, 이 수전이란 말은 해전 이후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해전에 참전했다는 그 기록이 되겠죠. 그리고 또 뭐 구례지에도 보면 자운윤룰 스님이 이 창과 방패를 들고 이순신 휘하에서 해전에 참전했다, 승군 대장으로서 참전했다, 이런 기록도 있고, 또 그 승평지에 보면은 승평지를 누가 썼냐면 이수광, 지복유서를 쓴 이수광이 그 순천부사로 간 적이 있었거든. 잠깐 광해군 8년 때인가 1616년,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끝나고 한 2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거의 동시대 인물이죠. 근데 이분이 쓴 그 승평지에 자운이라는 스님이 이순신 장군 휘하에서 해전에도 참여했고,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이 노량해전에서 순절하자 정미 600석을 모아서 수륙제를 지냈다. 그리고 여수로 돌아와서 여수 충민사 사당에서 제사를 지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운이라는 스님이 분명히 나와요. 그리고 또 옥형 스님이 나오고, 옥형 스님도 역시 이순신 휘하에서 승군대장으로 참여했는데 충민사 옆에 집을 지어놓고 계속 충민사를 쓸고 닦고,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이 제사를 지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순신하고 굉장히 밀접한 인물이 자운대사가 있고 옥형대사가 있죠. 여수 석천사 스님은 석천사의 창건주가 옥형 스님이 아닌가, 이렇게 또 이제 스님은 또 추정을 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충민사 옆에 현재 지금 석천사가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 나는 또 이제 미스터리가, 자운 스님하고 옥형 스님은 난중일기에 안 나와요. 또 저 이순신 장계도 안 나오고, 이게 지금 나는 좀 미스터리라. 요건 이제 흥국사에서 전해지는 구전이거든요. 근데 흥국사가 조계종 원로위원이신 명선 스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인데, 좀 전에 얘기한 그 자운 스님, 자운대사는 참전할 때 이순신 장군은 난중일기를 남겼고 자운대사는 진중일기를 남겼대요. 근데 그 진중일기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일본으로 반출을 해버렸대. 그래서 지금 사라지고 없는데, 그 진중일기 속에
거북선의 어떤 설계도랄까 모형도가 있고 스님들이 관여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걸 아직까지는 못 찾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스님께서 일본의 어떤 지인들한테 끊임없이 연락하면서 그렇게 찾고 계신다는 얘기를 한 10여 년 전에 들었습니다만은 지금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구전이라는 것도 터무니없는 건 아니거든. 뭔가 사실이 하나 있으니까 그게 과장이 됐든 축소가 됐든 그래서 이야기가 전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설화를 얘기할 때 그 설화의 정신이 있잖아요.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듯이 구전도 어떤 알맹이는 하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거북선을 건조하는데 스님들이 참여했다. 그러면 그런 구전이 있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또 이순신 장군하고 이렇게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스님은 그냥 일반적인 스님이 아니라 승장급인 어떤 그 고승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운대사가 이제 이순신 장군의 자문 역할을 했다. 그래서 거북선 건조하는데 자문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사실로 보는 게 거북선의 그 모형이 그 머리는 용두, 용의 머리라고 했고 몸통은 그 거북이 모양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게 이제 용도 아니고 거북이도 아니란 말이에요. 두 개가 합쳐진 건데 요걸 사실은 연이라고 합니다. 연. 상상의 동물이죠. 근데 화엄사 그 연기조사가 창건했다고 연기조사가 인도 승려 아니에요? 인도에서 올 때 연을 타고 왔대요. 근데 연을 타고 오면서 연은 바다를 헤엄칠 수도 있고 하늘을 날 수도 있는 거죠. 그 거북이에는 또 날개가 달려 있으니까 그 연에는.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했는데 영곡사 부도를 보면 거북이에 이렇게 날개가 이렇게 새겨져 있고 머리는 용두입니다. 여기 이제 옆에 쌍봉사도 보면은 몸체는 거북이고 머리는 용두예요. 용머리예요. 승장이 그러니까 전라자수형과 인연이 깊은 승장이 이순신 장군한테 이러이러한 머리는 용의 머리를 하고 몸체는 거북선 모양을 한 이게 이러한 탑비가 영곡사에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겠습니다. 해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와서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이순신 장군이 이게 좋겠다. 왜냐하면 수구는 용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용은 해신이거든. 바다의 풍랑 그리고 사나운 그 바다의 힘을 제압하는 해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떤 기원하는 그런 그 마음이 이제 이렇게 담긴 그런 모양으로 거북선을 제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근데 이제 귀선은 있었어요. 거북이 몸체만 용머리가 빠진 이것은 그 임진왜란 전에 귀선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나옵니다. 명종 때 귀선이 있었다. 그래서 그 귀선을 개조한 게 거북선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용머리가 이렇게 첨가가 된 거거든. 추가가 된 거거든. 그래서 거북선은 이제 제조를 하는데 여수 쌍봉 저 선소에서 지금도 이제 그 터가 있어요. 그 쌍봉 선소가 그 또 정포라는 선소가 있고 그 두 군데에서 거북선을 이렇게 비밀리에 만들었을 텐데 그때 이제 거북선을 만드는데 총 연출가는 이순신 장군이고 용머리와 거북선 어떤 그 몸체를 제안한 사람은 그 자운대사이거나 혹은 그 전라 자숭에 있었던 어떤 의승장이 했을 거고 그리고 그것을 건조하는데 감독했던 사람은 나대용이 아닌가. 나대용. 근데 나대용의 그 직책은 정확히 나오거든요. 나대용의 직책이 뭐냐면 군관은 군관인데 전선 감조 군관. 감조, 감독하고 만드는 군관.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총연출하고 나대용이 건조하는데 감독을 하고 또 그 모형을 이렇게 제안한 분은 우리 의승장이 아니었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대포 사격, 총포.
그러니까 거북선이 이렇게 총포를 쏠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죠. 거북선이 총포 시범 사격을 했다는 게 난중일기에 1592년 3월 27일자에 나옵니다. 우리 보통 거북선 보면은 용두가 이렇게 돼 있죠. 용두가 이렇게 직각으로 올라와 있죠. 이게 전라자수형 거북선 모형도입니다. 근데 통역은 이렇게 일자로 돼 있어요. 통역치가 저는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용두에서 난중일기에 나와요. 지자포, 현자포를 쏘았다.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포를 쏘어? 포가 무슨 야구처럼 커브를 그래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거 안 되는 거야, 이게. 이렇게 맞는 거야. 말하자면은 이렇게 직각으로 한 건 더 거북선을 더 위험 있게 보이려고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 이것보다는 모양이 이게 더 멋있잖아요. 좀 재밌는 얘기는 이제 딱 끝난다. 그럼 나 이거 소설에서 내가 문제 제기를 했거든. 선생님, 의승군이 뭐 이렇게 뭐 성을 쌓거나 이런 거 말고 실제로 전투에도 참여한 기록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기록에 어떤 전투에 참여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의승수군이 이 처음에 그 전라 좌수행으로 갔을 때 사실은 스님들이 무슨 이 칼을 쓸 줄 알고 활을 쏠 줄 알겠어요. 이 절에서 경전만 있고 기도만 했던 분들이. 그러니까 이분들은 처음에 그 사역에 동원됐을 것 같아. 비가 오면 성이 무너지면 성 쌓고 또 성 밖에 그 물을 채우는 해자를 파고 또 나아가서는 탁발을 해서 군량미를 모으고 어떤 이런 역할을 하다가 최초로 의승군이 전투에 참여한 그 기록이 난중일기에 나오는데 1593년 2월 그 22일 난중일기에 나오는데 웅포해전이 벌어지기 바로 직전에 제포로 먼저 보내요. 의병장 서응지와 성장 삼해와 성장 은행이 탄 그 전선이라면 여기서 판옥선을 얘기합니다. 판옥선에 보통 한 100명에서 200명이 타니까 그 정도 또 의승수군이 또 탔다고 봐야죠. 그래서 제포로 보내서 왜군은 지금 웅포에 있거든. 웅포는 그 웅포의 서쪽에 제포가 있어요. 지금 진해시 그게 뭐 웅천이라든가 현재 지명이.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또 경상 우도의 그 변변찮은 배들을 앙골포 쪽으로 동쪽으로 보내요. 앙골포는 또 그 웅포의 동쪽에 있습니다. 그렇게 양쪽에서 양동이 작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 주력 부대는 아니지. 그 승군이 주력 부대가 될 수는 없잖아요. 교란 작전을 펴는 거야. 그러니까 왜군이 이제 갈팡질팡 양쪽에서 소리가 나니까 그때 주력 부대가 웅포로 들어가서 왜군들을 섬멸하죠. 이게 이제 2차 웅포여전입니다. 그래서 그 이순신 장군이 거기서도 또 완성을 거둡니다. 이때가 우리 의승수군이 최초로 그 참전했던 아주 정확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순신 장군이 이제 승군에 대해서, 의승수군에 대해서 신뢰를 하기 시작해요. 용감하거든. 그 지시한 대로 다 이행을 하니. 근데 그냥 이렇게 상륙만 한 게 아니라 주력 부대가 갈 때 제포에 올라가서 육지에서 웅포로 가서 측면 공격을 합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그 상륙만 해서 교란 작전을 펴는 게 아니라 측면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승군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신임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순신 장군이 그 아까 그 1594년 1월 달에 그 쓴 장계에서 이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그 승군이 그때 역할을 크게 했다. 예.